지금 영상으로 좀 만나보셨습니다만 지금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 모이니 설 연휴 다들 밥 먹으면서 야 이랬어 저랬어 이런 얘기 할 법합니다. 지금 저희 옆에 두 분 지금 이준우 위원님과 김종욱 위원님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일단 새해 복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설 연휴가 되면서 걱정부터 먼저 했어요. 이거 싸우는 거 아니야, 설 연휴에.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에다가 싸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들을 뭐 어느 쪽 지지 상관없이 많이들 하시던데 일단 이준우 위원님 이번 설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체포되고 구속되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히려 야당을 넘어서는 그런 지지율 여론에서 나왔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설 민심 가족들이 모여서 또는 친구들 모여서 한잔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굉장히 첨예하게 좀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가 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딱히 낮아질 또는 떨어질 그런 정황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의 특히 민주당에서 카톡 검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론조사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카드를 던지면서 굉장히 패착을 했다.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고 했다. 이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당분간은 현재 여당의 어떤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준우 위원님은 지금 뭐 물론 탄핵 정국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좀 지지율을 봐도 딱히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설 민심을 판단을 하셨어요. 김종욱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숫자보다는 다른 인심들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은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흐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와 다르게 소위 내란을 일으킨 정당, 또 내란을 일으킨 정부가 그 이후에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아마 좀 제기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 플러스 이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적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건지 기각될 건지에 따라서 조기대선이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 결합돼서 경제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윤 정부 들어와서 거의 2년 동안 민생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시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볼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대한 화두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주원정을 지키는 문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정치 집단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이는 정당, 그런 부분을 보이는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눈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물론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국민의힘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여당 상승세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치가 다가 아니다. 수치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체감되는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경기도 안 좋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제가 지금 살짝 정당 지지도가 요번에 설 연휴가 되면서도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 한국갤럽에서 한 여론조사죠.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40, 국민의힘 41이에요. 그런데 갤럽 거 말고 또 있죠. 또 다른 정당 지지율 볼까요? 입소스에서 한 겁니다. 민주당 39, 국민의힘 39.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한국리서치죠. 한국리서치에서 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 37, 국민의힘 35.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 3개를 딱 꼽아서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똑같거나 뭐 살짝 위아래 수치적으로 위아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오차 범위 내예요. 이 3개 여론조사가 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6.2%포인트 차가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비슷비슷하게 각축전이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종국 의원님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체감하는 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수치상으로는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네. 정당 지지율은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7대3 또는 6대3.5 정도의 구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내란을 일으킨 원인에 대한 네. 국민들의 판단 자체들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박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17년과 다른 정당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도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이 탄핵을 당했던 새누리당 말고도요. 국민의당, 네.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와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정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층들 같은 경우 또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네.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지지로 가는 어떤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하나는 2017년도에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보수와 중도층이 분산되면서 정권들을 잃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국 선거를 패배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지금 별로 없는데 2017년도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컸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과 그 외 정당들의 격차를 보면 갤럽 기준으로 2017년도에요. 1월 달로 따지면요. 10%, 11%, 5%, 12%였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번 2025년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12월 달 기준으로 20%, 26% 격차가 났다가 갑자기 1월 초에 5%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박빙으로 간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만 봐서는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정당 지지율만으로 볼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권과 야권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을 보면 좀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부를 물은 거에 대해서 좀 여론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준비가 된 게 있죠. 한국리서치 거 같이 좀 볼까요? 한국리서치의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이 탄핵 심판이 기각돼야 된다가 36, 인용이 돼야 된다가 60입니다. 그리고 입소스 거도 하나 더 있어요. 입소스 거 같이 볼까요? 탄핵 심판 기각돼야 된다가 37, 인용돼야 된다가 5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당 지지율만 볼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준우 의원님. 네, 국민들이요 정당 지지율과 현재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분리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보여준 체포영장 발부,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그 수사 권한에 대해서 이미 판사들도 공수처 과연 수사 권한이 있느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공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네. 그게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갔다 그러면 체포영장 과연 발부됐겠느냐라는 네.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는 게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법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네. 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법 특정 연구회 또는 특정 사법부의 카르텔로 의심받는 곳에서 계속 이런 사법적인 어떤 무리수라든가 불법적 의심되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공수처와 짬짬이로 뭔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2년 6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탄핵이 됐는데 과연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실정들을 다 잊어버리기에는 2년 5개월 매우 짧은 순간이죠. 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이 26번 나왔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가격이 87%나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어떻습니까?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국가 부채가 660조였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5년 동안 420조가 나왔습니다.
이 두 기관 합하니까 1,000조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준 어떤 실적 능력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은 지난 정부의 어떤 기억을 잊기에는 너무 2년 5개월 만에 탄핵한 것은 빠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정당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다. 다만 저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조금 높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계엄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조금 그거는 좀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영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준희 의원님 말씀은 정당 지지율과 탄핵 인용 기각의 질문은 지금 디커플링이다, 같이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한 주장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사실상 지금 물어보는 게 정당 지지율 저희가 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탄핵 찬반 여론입니다. 근데 저희가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정권 교체할까요? 유지할까요?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 같이 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죠. 정권 교체할까요? 유지할까요? 한국리서치입니다. 재창출해야 된다 39, 교체해야 된다가 50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이번엔 갤럽입니다. 갤럽을 보면 정권 유지해야 된다 41, 교체해야 된다 51.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차 범위 밖으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김종욱 의원님, 아까 탄핵 찬반을 봤을 때 한국리서치가 이 탄핵 이 찬성이 60, 반대가 36, 이게 굉장히 차이가 20%포인트가 넘게 났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정권 교체 재창출 요 차이는 좀 다소 작아졌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 같은 경우는 매우 네. 당위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받은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비상계엄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를 동의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재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소위 조기 재선에서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정권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권을 갖다가 교체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갔을 때는 네. 10%의 격차 정도가 생기는 거죠. 말씀하신 정당에 대한 친화성 아니면 네. 자기에 대한 이념적인 친화성 아니면 후보에 대한 친화성들이 다 결합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차가 줄어드는 겁니다만 또 역으로 따지면 정당 지지율에 비하면 격차가 매우 커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저는 앞으로 만약에 5월이나 6월 달에 조기재선이 벌어진다면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정권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정권을 교체할 거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 지표를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아침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예를 들면 공수처가 짬짬이를 뭐 했다. 네. 뭐 민주당과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인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다음에 네네. 이제 헌법재판관을 빨갱이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임명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 본부장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법원의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한 분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지금 헌법재판에서 변론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한다면 기준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적어도 여야가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인 규범과 가치 또는 민주헌정의 법치라고 하는 근간 위에서 토론을 하지 않게 된다면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얘기에 소위 전도당하게 되는 좀 국민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짧게 요것만 딱 여쭤볼게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취지 말씀인 거거든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본인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소 관계를 과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주고받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을 팔로우하면서 본인은 또 이제 특정 성향의 어떤 얘기를 많이 정보를 접했었고요. 또 하나 우리법 연구에서 나는 가장 왼쪽에 있을 것이다. 가장 좌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또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재판 속도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 바로 현재 문영배 재판관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재판 속도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속도를 천천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속도만 올려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탄핵시켜서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지금 최근에 며칠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문형배 현재 소장 대행인 거죠.
문영배 소장 대행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이거 공정성, 이 중립성 가질 수 있냐라는 얘기거든요. 전 너무 가깝다라는 얘기도 제가 볼 때 근거가 없는 거고요. 2000년대 초반에 성남시장 시절에 네. 서로 관계들 얘기한 거고 최근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모친상에 뭐 조의를 갖다 뭐 조의금 냈다 이런 다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난 사실인데요. 헌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이제 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누구든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 의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같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을 이렇게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사상법으로 몰아버리는 행위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야가 정당 정치라고 하는 민주헌정 체제 위에 있다면 이런 비판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누구든 이념의 잣대로 그들을 이지매해서 그런 사람들 갖다가 옥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거 우리 스스로가 민주헌정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동의했을 때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정쟁으로 이걸 계속 말씀하신다면 헌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정당 지지율, 정권 교체 지지율, 탄핵 기각 인용 모든 거에서 지금 완전히 판단이 나뉘어요.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지금 다른 주장을 하시는 지금 두 분인 건데 이 지금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각종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지지율 관련해서 직접 이재명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뭐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해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입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다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주거니 받거니 다시 주고 다시 받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죠. 지금 조목조목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지금 대척점이다. 여야가 대척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지금 지지율이에요. 그만큼 지지율은 뭐냐? 여론조사. 민심이 수치로 나타난 게 사실 여론조사인 거죠. 여기에 모두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저희가 뭐 각 여야의 어떤 진영별로 저희가 좀 보긴 했습니다만 그건 말고 지금 탄핵 전국이죠. 탄핵 심판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탄핵 심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대체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자 대결 같이 볼까요? 네, 이 양자 대결 다음 이 차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거의 고정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등등등 해서 지금 양자를 붙인 여론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쭉 보면 한국리서치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이 시장이 9%포인트 차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10%포인트 차, 그 뒤를 김문수 12%포인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18%포인트 차,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위로 따지면 오세훈 다음 홍준표 다음 김문수 다음 한동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입소스 같이 볼까요? 입소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 1위가 지금 이 수치상으로 보면 14%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는 지금 순서상으로 조금 지금 어긋나서 나와 있어요. 이 14%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이 장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4%포인트 차 홍준표 시장
차이로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더 뭐 숫자가 더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이가 중요한데 홍준표, 김문수가 사실상 1위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오세훈 시장 16%포인트 차. 그리고 한동훈 이 전 대표가 19%포인트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 이준우 위원님 네. 보통 뭐 2% 날게 3% 나고 3% 날게 4% 나고 할 수는 있지만 순위는 보통 일정하게 갖고 가는데 순위가 아예 바뀌어서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지금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장관 이 세 분들은요. 전부 다들 비슷하게 같이 한데 묶여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묶여서 움직인다. 묶여서 움직이고 한동훈 네. 대표만 떨어져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붙이게 되면 가장 격차 많이 벌어지고 나머지 세 사람은 사실상 큰 의미가 있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신들의 마음을 또는 우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룹이 어디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였던 시절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네. 대표가 물론 본인은 소신을 갖고 하는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는 결국 앞에 주어를 빼고 그 내용만 따진다면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차이가 지금 그대로 대선 주자 여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당력을 쌓으면서 검증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감 있는 거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신인 한동훈 대표와 차별해서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저희가 지금 4명에 대한 양자 대결을 같이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사실상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된다. 좀 1%포인트, 2%포인트 그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같은 무리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약간 상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욱 위원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금 여기 거론된 지금 4명,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중에서 가장 좀 싸우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 겁니까? 제가 볼 때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한동훈. 제가 왜냐하면 소위 지금 내란 과정과 관련해서 또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네. 검증이 벌어졌을 때 그 외에 있는 후보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헌재의 시간, 변론의 시간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3월이 지나게 되면 형사재판 시간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면 3월 중순쯤에 5월 중순이나 6월 초쯤에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 문제는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초점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야 당연히 소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또는 우측인 입장들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 조기 대선의 핵심적인 중요한 프레임은 내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정당을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비전을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나머지 후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을 거다. 왜? 지금까지 본인들이 한 어떤 행동과 발언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내부의 결정은 보수 유권자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을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게 아마 유권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장 최적의 후보를 좀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 4명 중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약간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전제로 까셨어요. 그러면서 4명 중에서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제일 그나마 위협적이다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예, 저는 오히려 물론 김종우 전 행정관님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네.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에서 만약 한동훈 대표를 원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과 우파 진영에서는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엄청나게 추락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한동훈 대표가 12월 셋째 주에 나가셨죠. 그 이후에 당 지지율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1월 초에 되니까 40% 가까이 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출마를 바라는 민주당의 속내는 아마 국민들은 아실 거다 이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반기는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 때 민주당이 오히려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한동훈 대표 지금 그동안 굉장히 조용히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런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본인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를 그거를 회피해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구정 설 우리가 연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2월 중에는 뭐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메시지가 됐든 행동이 됐든 뭐 왜냐면 국가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은 저 같은 사람보다는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멋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결혼을 안 한다.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취업이 1번이고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 설 연휴라고 아마 화재가 덜 발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시민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오세훈 시장 설 연휴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현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장관이 지금 대선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맞습니까라고 하긴 했는데 최근에 기자가 김문수 지사한테 나오시는 거예요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네,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무 말 없이 하트를 하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김문수 장관, 오세훈 시장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준우 위원님, 네. 지금 다들 약간 몸 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들어요. 앞으로 좀 더 설 연휴 끝나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당의 지지율이 높고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그러면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움직인 사람이 있을 법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당 지지율도 높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심지가 진행 중이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먼저 저요하고 손들고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역풍, 우파에서 대통령과 국민을 지지한 세력들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대선 출마한다는 그런 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지금 문자로 하트로 답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마 저 이제 기자하고 특별 개인적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냥 잘 모르는 기자가 문의 왔다면 답을 아마 안 했을 건데 네. 평소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냥 뭐 윙크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트를 보내지 않았겠느냐. 친분이 있어도 윙크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요. 뭐 서로 이제 친교적인 의미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조기 대선에 대한 출마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답은 아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닐 거라 이렇게 보면 눈웃음 2개 넣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게 아하. 그 정도로 해석한 거지. 너무 과잉해가지고 조기 대선 출마해서 좋아 내가 화답하는 그런 메시지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 연휴 지나고 막 대선 뭐 주자로 뜁니다라는 어떤 내색을 막 내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좀 보긴 했습니다만, 왜 홍준표 시장 안 나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홍준표 시장도 최근에 청년의 꿈에 이렇게 뭐 이 글을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올렸었느냐? 사실 지금 2030에서 굉장히 홍 시장님이 앞섭니다. 1위입니다라고 올렸더니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취지로 올렸는데 여기에도 약간 비판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SNS에 글을 올리길 난 일관되게 탄핵에 반대를 해왔고 다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재집권 준비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마다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본 게 양자 대결이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놓고 국민의힘이 막 바뀌었죠. 근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홍천 전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후보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보 등록했는데 후보가 죽어요. 네. 후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추가로 못합니다. 네, 지금 조홍천 전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 김정국 의원님, 아니 이재명 대표를 너무 상수로 놓으면 나중에 후보 없이 대선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조홍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아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3가지 정도 여론조사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면접 조사가 2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네. 한 10%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양자대결 구도를 보면. 양자대결로 봤을 예, 때. 입소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 20% 정도 차이가 났던 거죠. 네. 이건 아마 2017년도 박근혜 정부 탄핵당한 다음에 대선 여론조사했을 때 민주당과 아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차이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네. 박빙의 구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관여층들 같은 경우는 ARS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보수층들이 응답을 하면서 양자의 대결 구도가 박빙으로 만들어집니다만 저는 적어도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가 지금의 어떤 전국 상황들을 반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라고 하는 상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들입니다. 그걸 지적하신 거죠, 조홍천 전 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말하는 게 이제 6+3+3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의한다면 적어도 3월에는 2심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3월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부도 상당히 많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못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못 나올 거니까 이재명 대표나 나올 생각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동일한 잣대를 대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저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 여론에 반응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바람을 투사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매일 저렇게 삼는 것 자체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적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 경우를 굳이 상정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종국 의원님,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내가 탄핵을 바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탄핵 이후에 있을 조기 대선도 준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의 경우도 플랜 B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네. 민주당 내에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부터 그럴 거니까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란 아니다, 탄핵 사유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네. 지금 그 후보군으로 얘기되는 분들은 거의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입장을 정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란인지 아니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 만약에 이래서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내란이라고 인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나와서 펴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민주당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사실이 없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해서 판을 갖다가 다시 세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요 아마 이런 논란, 이런 플랜 B가 있을 거라 좀 상상을 해보는데 네. 다른 이제 정당 하나 만드는 겁니다. 대선 후보를 내는 거예요. 그 정당을 만들어서. 본인 생각이신 거죠 지금? 예, 본인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제가 또 어느 정도 취재 가지고 어느 정도 나는 심증이 있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서 김동연 또는 김무겸 네. 또는 김경수 이런 네. 분들 중 한 분 대선 후보로 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당 아까 만든 임시로 만든 대선 후보로 만든 떴다방 같은 경우죠. 그 정당에 뭘 이제 합당하거나 또는 몰표를 주는 거죠. 민주당의 사실 후보는 원래 이재명 대표였지만 출마할 수 없게 됐으므로 우리는 범민주당 계열이 이쪽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플랜 B가 가능하고요. 또 네. 하나 재판 속도 3월달 안 날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헌재가요.
8명 중에서 4명이 지금 우리 법 연구회랑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 3월 내에 재판 결론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풍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준 의원님이 개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만 떴다 방식의 다른 정당이 야당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가능성을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국이죠. 많은 가능성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설 민심이 향방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즉각적으로 이 다음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